1월 30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간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먼저 투자 전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김한영 의원입니다. 예, 내년도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자료에서 저희가 중국이랑 유럽 쪽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작성을 해봤고요. 2021년 글로벌 투자 전략 non-US에서 찾는 투자 기회라는 자료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그림 8번을 봐주시고요. 과거의 달러와 약세 국면과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그려봤습니다. 화살표로 표시해드린 대로 과거의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었던 국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신흥국 그리고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전세계 주가지수가 상당히 견조했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경기 회복세 같은 것들을 감안해보면 내년에도 달러와 약세 국면들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주시장이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다음 페이지 6페이지의 그림 9번을 봐주시면은요. 아무래도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이익 모멘텀이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9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글로벌 주식시장의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미국은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55%로 높지만 반대로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비중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주식시장 안에서도 중국과 유럽 주식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부터 중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7페이지의 그림 14번을 좀 봐주시면은 내년도부터는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인데 과거에 14차 계획이 시행됐었던 당시에 연차별 주가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정책 시행 초반 1, 2년 차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논의가 될까를 좀 판단해 보면 다음 페이지 8페이지의 그림 15번에 좀 정리를 해놨고요. 계속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 대순환, 국제순환, 병행을 통한 쌍순환 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내수 부양책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림 16번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40%에 불과한 상황들이고 지난 13차 5개년 계획, 올해로 종료가 되는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들을 언급했었는데 여전히 내수 성장이 좀 미약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모멘텀들을 좀 언급할 가능성들이 높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쪽인데요. 페이지 좀 넘어가셔서 10페이지에 그림 19번을 좀 봐주시면은 유럽 같은 데서도 이제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지난 7월 달에 합의가 됐었던 회복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 정책과는 달리 그 경제 비중대로 정책이 지원되는 것들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았었던 국가들 중심으로 회복기금이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실효성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유럽과 미국 간의 어쨌든 그 경제적 관계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유럽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기 회복세들이 좀 이어지면서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성장성 대비 저평가 매력이 높은 중국과 유럽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마지막 12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봤고요. 중국의 이제 소비 관련주 그리고 14차 5개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정보기술과 관련된 업종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
유럽과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ETF로 통한 이제 접근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지유와 같은 ETF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채권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12월 전망 자료고요. 최근에 이제 내년도 연간 전망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내년도 1분기, 2분기 넘어간 시점에 경기 지표, 물가 지표 개선이 일시적인 기저효과인데 굳이 금리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는데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경기 지표가 뭐 일시적인 개선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1분기가 역사적인 수준의 국채 발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수급 불균형이 야기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 MM 차트 왼쪽 차트 좀 봐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1분기에 채권 발행이 1조 달러가 넘고요. 1조 달러 이상이었던 게 올해 2분기 2.7조 달러 케어스 액트 때문이죠. 이때가 있었는데 의외로 연준보다 채권 소화를 많이 해준 기관이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가 연준보다 한 400억 달러 더 사줬는데요. 왼쪽 차트 봐주시면 실제로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미국 국채 MMF 쪽으로 무려 자금이 1.3조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2분기 때 얘네들이 1.2조 달러 정도 채권을 소화를 해줍니다. 평년 한 1,000억 달러도 안 사주던 애들이 거의 10배 넘게 12배 가까이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이 소화가 됐던 거고 나머지 1조 달러를 연준이 사줬었는데요. 문제는 보시다시피 최근에 자금이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에 뮤추얼 펀드는 1,000억 달러 미만 정도 소화를 해줄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기적인 지표 개선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연준은 QE 확대에 명분이 없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11월 FOMC 의사록에서도 단기간 내 그 QE 확대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의사록에서 나타냈는데요. 그럼 감안하면 2분기 때 한 2조 달러 소화해줬던 연준과 뮤추얼 펀드가 내년도 1분기에는 한 3,700억 달러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해줍니다. 상업은행도 2,000억 달러 언더고요. 그러면 평년 그 미국채 분기 채권 발행 최대 규모가 한 5천억 달러가 안 됐는데 내년 1분기 때는 6천억 달러 가량을 오로지 외국인들의 채권 수요를 메꿔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가 지표가 돌아서는 시점에서 대규모 수급 불균형도 발생한다. 안 사주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는 한국 쪽인데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까지 올렸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의외로 건설 투자가 올라왔는데요.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 민간 수준은 떨어졌는데 공공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에 정부의 확장 재정이 이미 반영된 성장률 전망치 조정, 즉 정부가 토목 발주를 엄청나게 넣을 거다라는 거를 이미 하느니 반영해서 조정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신 차트가 매년 1분기 재정 집행률인데요. 20년도 올해가 2016년보다 낮게 나왔지만 추경이 6월달 이후에 나왔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1분기 재정 집행률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1분기에는 역사적 최대치 집행률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국 역시도 정부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까지가 내년 1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 개선 기대감 있고 글로벌 금리 올라가는 시점에서 장기채 매수하지 말자라는 시각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인데요. 그 MMF 쪽에 좀 펀드 플로가 갑자기 9월 이후로 확 꺼진 좀 배경은 뭔가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려 2달 만에 1.2조 달러 정도가 유입될 정도로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되돌림 국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사실은 보통 이제 은행들이 많이 삽니다.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국채 MLF의 가장 큰 손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제한 연준의 QE를 하면서 늘어난 지준금을 여기다가 자원 배분했던 건데,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굳이 극단적인 저금리, 이게 국채 MLF는 당연히 1년 이하 채권이니까 금리 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빼서 차라리 장기채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의 완화가 은행들로 하여금 자원 배분을 국채 MLF보다는 장기채 혹은 크레딧물로 넣고 있다. 그래서 의외로 국채 MLF 자금이 좀 빠져도 단기 자금 중에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많은데
굳이 이제 자원 배분 쪽에서 보면 뮤추얼 펀드보다는 본인들이 뭐 장기채를 산다거나 크레딧 쪽으로 자원 배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발표해 주세요. 네, 지난주 글로벌 그 채권 금리는 좀 횡보했는데요. 일단 미국 쪽은 한 1bp 정도 올랐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바이든 후보가 선거연단 투표에서 이기게 된다면은 권력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권 인수인계 관련된 불확실성 낮아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부 장관 낙점되면서 향후에 이제 그 재무부와 영준의 연말의 협력 기대감 높고, 또 예전에 고압경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에 부드러운 출구 전략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다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쪽은, 유럽 쪽은 독일이 마이너스 0.5bp 내려가는 정도인데요. 코로나 재확산 계속되는 데다가 경제활동 둔화되는 것들은 이제 그 안 좋은 거였는데, 12월 22일에 추가 완화 기대되는 것도 있고, 브렉시트도 연내 부분적인 이런 타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횡보했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안정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이 장기간 제공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글로벌 채권금리는 향후 그 연말 연초와 내년 한 1, 2분기까지 등락을 거듭하되 하단을 점점 높여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채권은 달러 약세랑 금리 하락으로 강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자재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자재 시장은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기준으로 플러스 3.80%를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주 동안 지속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테마라고 하면 결국 백신 기대가 포스트 코로나19 전환 이후에 그런 수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금속 섹터를 제외한 에너지, 산업금속, 농산물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수요 위축 우려를 가장 여실하게 반영을 했던 에너지 섹터의 강세 자체가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1년 탑픽으로 좀 제시하고 있는 산업금속 섹터의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톤당 7,500달러까지 좀 도달한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날로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3주, 4주 연속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오펙과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동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동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석유 시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하루 평균 770만 배럴에 대한 감산을 580만 배럴로 줄이는 것을 3개월 정도 연기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 이미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사실상 나타나게 된다라면 유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하방 경직성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 하지만 최근 좀 거론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하면 시장 펀더멘털보다 유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아니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감산 연장에 대한 불만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오늘과 내일까지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기대 이슈 이후에 유일하게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원자재 섹터는 기금속 섹터입니다. 예, 금 가격이 1,800달러, 온스당 1,800달러까지 하회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좀 약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기 초입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명목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실질금리 통제로 나타나는 게 좀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최근 3개월 동안의 명목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없는 실질금리의 상승으로만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고스란히 안전자산 선호 후퇴를 반영했던 게 최근의 기금속 섹터의 약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는 내년도 1분기부터 상반기 내내 기금속 섹터가 재차 강세를 시도를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 7월부터 유가의 연간 변동률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사이에서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확대는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또 유가의 연간 변동률이 하락률을 축소하게 되고 2분기에는 플러스 100% 이상까지 상승률을 확대하는 구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는 실질금리의 통제 그리고 명목금리가 상승하더라도 2009년과 2010년과 같은 은가격의 강세를 이끌어갈 만한 환경을 만들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금속 섹터는 내년도 상반기에 재차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48번째 참석자입니다. 예, 다음은 아주캐피탈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아주캐피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당 매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우리금융지주가 아주캐피탈의 매수 청구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지주 편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조달 비용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익 수준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 표 1번 보시면요.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은 신용등급이 그러니까 회사채 신용등급이 AA-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캐피탈은 지금 현재 싱글 A 플러스인 상태고요. 금융주주 편입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3개 회사 신평사 모두 아웃룩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한 상태고요. 5페이지 그림 1번 봐주시면요. AA-보다 여전히 아주캐피탈의 이제 조달금리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신용등급 상향은 이제 뭐 예정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밑으로 이제 점점 빠르게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차익금, 평균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익이 개선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면요. 일단 그림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익은 매년 이제 좋다. 지금도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림 6번에 있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매년 5에서 6% 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DPS 700원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배당 수익률 5.6% 예상이 됩니다. 아주캐피탈은 이제 배당에 투자 포인트가 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이제 12월 달 주가 수익률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림 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최근 5년 살펴보면 모두 다 5번 모두 아주캐피탈이 주가 수익률 플러스를 나타냈고요. 동시에 코스피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주캐피탈은 지금 뭐 11월 말, 12월 초기 때문에 현 시점이면은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섹터 토픽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월간으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그 섹터별 토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10번째 자료고요. 그 지난달 것부터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는 이화정 연구원이 추천했던 트레이드 데스크가 한 달 동안 35% 오르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베트남의 철강업체인 호아팟이 22% 상승했고 에브비도 20% 올랐고요. 그다음에 퀄컴과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14, 15% 정도 상승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11월 추천 종목은 저희가 모두 이제 17개 종목인데요. 미국에서 12개, 중국 하나, 일본 4개고요. 이번 추천 종목의 특징은 그 신규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17개 중에 11개가 신규 추천인데 미국에서 6개, 중국 하나, 일본 4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추천 종목을 좀 많이 변화시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앞서 전략 뷰랑도 좀 관점이 좀 비슷한데
언택, 컨택 이런 관점, 변화의 관점에서 종목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월트 디즈니나 얼타 뷰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소비재 비롯해 포드 자동차까지 비롯해서 니폰 스틸이나 엑스모빌도 추천이 됐고 또 컨테이너 리스 업체죠. 트라이터 인터내셔널까지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각 애널리스트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